안녕하세요. 지질이 여자 복도 없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사람 팔자가 시간 문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좋은 짝을 만나는 일을 가장 먼저 포기했어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제가 이번 생에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장가가라는 말은 아예 하지도 않을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동안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저 총각 혼자 살아야겠네 하면서 무릎을 치실 겁니다. 지금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저한테도 인생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20대 후반 나이에 그녀에게 청혼하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순탄했던 연애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를 가로막던 가장 큰 문제는 전 처가였죠. 제가 그 집안의 사위로 들이기에 부족해서 반대한 거라면 저 억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쪽 부모는 결혼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결혼? 누구 마음대로 결혼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이 결혼 못해. 전 여자친구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가에 갔다가 본격적으로 말도 꺼내기 전에 무작정 반대하셨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장인이란 사람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딸이라곤 얘 하나 있는데 자네가 지금 살림 미천을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럼 우린 다 굶어 죽으라는 거야? 살림 미천이요? 지금 그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자네 같으면 황금알 낳는 거위를 뺏어가겠다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게 생겼나? 난 아직도 쟤한테 키워준 값 다 못 받았네. 그러니까 이 결혼 난 끝까지 반댈세. 저는 정말 부모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인 발언에 뻥찐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금 그게 반대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눈을 치켜뜨고 있어?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당장 꺼져.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뺏길 것 같아? 아주 오늘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네.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장인은 어디선가 몽둥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냅다 휘두르더니 저와 여자친구를 향해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죠. 딸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네가 감히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와? 이 은혜도 모르는 기집애. 키워준 은혜도 모르냐? 이놈의 자식, 너도 이리 와.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드는 장인을 보고 깜짝 놀라 전 여자친구 손을 잡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다급하게 빠져나와 다치진 않았지만 옆을 보니까 전 여자친구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어깨를 다독이자 저한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해. 나 결혼하겠다고 한 건 취소할게. 다 내 욕심이었어. 나 월급 들어오면 나보다 부모란 인간들이 제일 먼저 가져가. 이런 상황 뻔히 알면서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도망치고 싶어서 그랬어. 결혼하면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어.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던 전 여자친구의 집안 사정을 듣고 가슴에 돌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잠시 돕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좌절감에 울고만 있는 전 여자친구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나 믿고 결혼하자.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라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정말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반지를 맞추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 나온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상처를 살펴보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물었죠. 얼굴에 이 상처 뭐야? 무슨 일 있었어? 별거 아니야. 어제 청소하다 긁혔나 봐. 나한텐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 이거 누가 봐도 긁힌 상처처럼 안 보여. 어제 또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우리 반지 맞추고 온 거 엄마가 알아버렸어. 그러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어. 세상에 어떤 부모가 결혼 앞둔 딸이 반지 맞추고 왔다고 때릴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더 지켜볼 수가 없던 저는 결혼을 서두르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둘이 뭘 하고 다니는지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전 처가 부모들이 저희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전 여자친구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부모를 피해서 혼자 지낼 수 있게 신혼집을 미리 마련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전 여자친구가 짐을 챙기러 살던 집으로 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갔던 전 여자친구는 그 집에서 모욕적인 폭언도 모자라 아예 두들겨 맞기까지 한 겁니다.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건 전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보고 알게 됐죠. 짐 챙기러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전 여자친구는 저를 보면 괜히 싸움만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혼자 갔었어요. 마지막 편지를 받은 저는 장례식장에서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자기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간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참 뻔뻔했습니다. 술까지 마시면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전 여자친구의 아빠한테 소리쳤어요. 지금 그 주둥이로 술이 넘어가?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인간이면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 당신이 뭘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여기서 술을 마셔. 당장 살려내.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저는 그때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두 인간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었죠. 뻔뻔하게 술까지 마시며 술주정까지 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보니까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멱살까지 잡으면서 울분을 토해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이미 먼 길 떠난 전 여자친구가 돌아오는 일은 없었죠. 장례가 끝나고 전 허망하게 떠난 전 여자친구를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저는 10년 동안 그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았어요. 제 사정을 다 아는 부모님은 저한테 결혼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으셨죠. 그렇게 결혼하고 담 쌓고 살면서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난 후에는 봉사 모임에서 봉사까지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던 날 우연히 같은 조였던 여자와 친해지게 됐죠. 대화가 잘 통했던 그 여자는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다니던 회사도 위치가 저와 비슷했어요. 몇 번 본 사람처럼 대화가 잘 통했죠.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보면 볼수록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았던 그녀와 저는 결혼까지 꿈꾸게 됐어요. 결혼 준비에 앞서 저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됐죠. 내가 하는 일이 출장이 좀 많은 편이라 집을 자주 비우게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 출장이 많아서 힘들긴 해도 그만큼 돈이 되는 일이라 나는 만족하고 있거든. 근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왜 불편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많이 벌어두면 좋잖아.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노후에는 같이 놀러 다니면 되겠다. 회사에서 출장이 많았던 저는 한 달씩 해외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미리 얘기했는데 아내는 뭐가 문제냐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요즘은 집안일도 남녀 구분 없이 같이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시간이 좀 더 많은 사람이 하면 된다는 말까지 했죠. 하나부터 열까지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아내 모습이 가장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내가 모은 돈도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도 그 마음 하나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배려심 깊던 아내가 참 보기 좋았답니다. 출장이 많은 저를 대신해 양가 부모님을 챙기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갈 것 같았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처가 식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한 번 아픈 과거가 있었던 저는 괜히 긴장을 잔뜩 한 채 같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게 민망할 정도로 처가 식구들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죠. 특히 장모는 저를 보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어서 와요, 이서방. 엄마, 아직 날짜도 안 잡았는데 무슨 이서방이야. 하여튼 주책이라니까. 어머, 나도 모르게 그만 말이 없었네. 우리 딸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훤칠한 총각을 데려오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저를 보자마자 이서방이라고 부르던 장모는 저를 마음에 쏙 들어 했죠. 이제 인사 겨우 나눴을 뿐인데 저만 보면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러자 그때 옆에 있던 처남이 그런 장모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벌써 누나 결혼시키고 사이 본 사람인 줄 알겠네. 엄마, 너무 티나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얘가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 이렇게 좋은 날 초칠 거면 집에 가 그냥. 왜? 엄마 입이 귀에 걸려 있어서 보기 좋아서 그러지. 처남은 장모를 보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죠. 그런 처남의 말에 잠시 당황한 장모는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다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던 중에 장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둘이 늦은 나이에 만난 만큼 잘 살 거라고 믿네. 뒤늦게 만난 소중한 인연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말고 그저 잘 살아줘. 그게 내가 바라는 유일한 바람이야. 네, 걱정 마십시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딸이 속썩이면 나한테 남자 대 남자로 솔직하게 말해. 난 자네 편이야. 장인의 장난에 처가 식구들과 첫인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끝났죠. 아내는 화목한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해외 출장을 다녀오게 된 저한테 엄마는 신난 얼굴로 말했죠. 이것 좀 봐. 이거 누가 사왔는지 알아? 엄마 화장품 사셨어요? 저번에 갖고 싶다던 크림 같은데?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며느리 되래가 자기 거 사는 김에 샀다고 주더라니까. 저번에 나랑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내 번호 물어보더니 아휴 이렇게 예쁜 짓을 하네. 아들 장가 보내는데 갑자기 딸이 생긴 것 같다니까. 엄마는 아내가 준 선물을 엄청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시댁까지 챙기는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행복하게 오래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배려심 많고 착하기만 했던 아내 성격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내가 이상하게 보였던 건 신혼 초에 우연히 보게 된 아내 모습 때문이었죠.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날이라 아내를 놀래켜 주려고 서둘러 갔어요. 신혼 초에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싶어서 꽃도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에서 아내가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뭐가 그렇게 웃긴 건지 아내는 손으로 낯선 남자의 팔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남자의 팔을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운동 엄청 열심히 하나 봐요. 팔 근육이 엄청 멋있는데요?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워낙 근육이 잘 잡히는 몸이래요. 진짜 이런 근육은 처음 봐요. 실제로 보니까 꼭 손으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근육 같아요. 계속 감탄하는 아내 말에 낯선 남자는 민망한 듯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당연히 남편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눈치도 없이 낯선 남자 팔을 만지면서 웃고 있는 아내를 불렀죠.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왔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아내의 말에 꼭 불청객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보는 눈도 있으니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일찍 퇴근해서 왔지. 그런데 이쪽은 누구야? 못 보던 얼굴인데. 그게 이분 택배기사님. 당신은 처음 보겠네. 난 자주 봤더니 많이 친해졌거든. 당신 배고프지? 얼른 들어가자. 내가 맛있는 거 해주려고 재료 다 사다 놨어. 아내는 택배기사라는 남자에게 황급히 인사를 하더니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아내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렇게 아무 남자 팔이나 막 잡고 다니면 어떡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는 택배기사님이 혼자 물건 돌리는 게 힘들어 보여서 음료수 잠깐 준다는 게 말이 길어졌어. 택배 배송이 힘든 일인 거 나도 알지. 그런데 당신이 굳이 나서서 유부녀가 길에서 남자 팔을 더듬거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미안해. 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서 했던 거야. 무슨 의도가 있던 건 아니었어. 답답한 마음에 화를 내는 저한테 아내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미안해하는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남들 배려하고 신경 쓰기 전에 우리 먼저 생각해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선 넘는 행동 자제해. 알겠어. 진짜 화난 거 아니지? 내가 맛있는 저녁 해줄 테니까 화 풀어. 웃었다? 그치? 웃었으니까 더 화내기 없는 거다. 알겠으니까 얼른 밥 좀 줘. 미안하다면서 계속 해명하는 아내 모습에 저는 이해하기로 했어요. 같이 마트에 가도 한 번씩 친절이 과해서 선을 넘는다 싶을 때가 종종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아내한테 이런저런 주의를 줬습니다. 분명 아내는 의도가 없다고 하는데 선을 넘는다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몇 번씩이나 말하니까 아내도 점점 고쳐나가기 시작했죠. 그 후 아내와 쓸데없는 문제로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직업 특성상 한 번 출장 가면 중국, 미국, 동남아 어디든 3주 정도 출장을 가야만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3주 동안 중국으로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출장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죠. 항상 집에서 제가 편하게 입던 옷이 그날따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불러서 물었어요. 여보, 내가 출장 가기 전에 맨날 집에서 입던 옷 세탁해서 여기 넣어둔 것 같은데 안 보이네? 혹시 다른 데 옮겼어? 그게 뭐였지? 출장 갈 때 들고 간 거 아니야? 아닌데? 분명히 여기 서랍장에 넣어두고 갔는데 왜 그 줄무늬로 된 파자마 바지 있었잖아. 그 바지 그거 빨래통에 있어. 그게 왜 빨래통에 있어? 분명히 여기 내가 정리해놨었는데. 그게 그 바지가 왜 빨래통에 있냐면 제가 분명히 정리를 직접 해두고 갔는데 아내는 제 옷이 빨래통에 있다고 했죠.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빨래통에 있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우물쭈물했습니다. 제가 뭐 어려운 질문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질문인데도
잠시 고민을 하더니 무언가 떠오른 듯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게 저번에 내 남동생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갔었어. 언제? 나한텐 그런 말 없었잖아. 뭐하러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해. 당신 걱정할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한다는 거야? 아니, 워낙 세상이 흉흉하잖아. 저번에 막 천둥번개 치길래 남동생 불렀었어. 근데 동생이 비 쫄딱 맞고 왔길래 급한 대로 아무거나 꺼내준다는 게 당신이 자주 입는 거 꺼내주고 깜빡했네. 내가 얼른 건조기 돌려서 가져올게. 아내는 횡설수설하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황하는 아내 모습이 이상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잠시 뒤 아내한테 넌지시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요즘 자꾸 깜빡거려서 한참을 고민해야 겨우 생각나니까 나도 진짜 너무 답답한 거 있지? 다음에는 까먹기 전에 꼭 미리 말할게. 처남이 와서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닌데 괜히 어딘가 찜찜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거 하나 말고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어서 추궁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됐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유럽으로 6개월간 장기 출장을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아내는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혼인데 6개월은 너무 긴 거 아니야? 회사가 진짜 너무한다. 그냥 빨리 오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번처럼 3주만 다녀오겠다고 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6개월 금방이야. 이번 출장만 다녀오면 앞으로 해외 출장은 좀 빼달라고 한번 요청해 볼게. 정말? 그럼 이게 마지막 출장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줄게. 조심해서 잘 다녀와. 내가 전화 자주 할게. 아내는 많이 아쉬웠는지 그날따라 괜한 투정을 부렸죠. 그 후 유럽 출장을 떠난 저는 매일같이 아내와 전화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하면서 연락을 이어갔어요. 너무 자주 통화하다 보니까 아내랑 같이 출장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아내는 저랑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집에 혼자 있는 거 너무 심심해. 자기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저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를 보니까 저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장기 출장이 끝나면 당분간 출장은 자제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생각이었어요. 저도 이제는 예쁜 자식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단란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외롭고 긴 장기 출장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던 날이었어요.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신혼집을 떠나 긴 출장을 가서 그런지 내 집 가는 길인데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 층에서 내리는데 옆집 사는 분이 같이 내렸죠.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저 여기 앞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설마 여기 사는 여자 남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혼부부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장기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아마 저는 처음 보실 거예요. 이 집은 도대체 남편이 몇 명인 거야? 거참 특이하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나 혼자 말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앞집 아주머니가 저랑 인사를 나누던 중에 혼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신 겁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런데 아주머니는 아차 싶으셨는지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이미 들은 걸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던 아주머니 말이 제 머리에 계속 맴돌면서 생각만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생각을 뒤로하고 저는 일단 집으로 들어갔죠.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면서 달려오더니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여보, 진짜 보고 싶었어.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졌어? 제대로 밥도 안 챙겨 먹고 일만 한 거 아니야? 뭐야? 내 말 듣고 있어? 당신 무슨 생각하는 건데? 저는 반갑게 인사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계속 아주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른 생각에 잠겨서 아내 말에 대답을 못한 거죠. 당황한 얼굴로 아내를 보면서 말했어요. 시차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네. 안 되겠다. 빨리 씻고 와. 내가 맛있는 제육볶음 해줄게. 한국인은 역시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저를 위해서 요리까지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저는 기쁜 마음보다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결국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던 저는 다음 날 앞집 문을 두드렸죠. 다행스럽게도 아내가 저보다 먼저 출근해서 몰래 가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물어볼 게 있다는 저한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별말 아니라고 했잖아요. 남의 가정사에 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요즘 괜히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몰라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돌아가요. 아주머니는 너무 단호하게 저희 부부 일에 끼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들었으면 몰라도 이미 들은 말이 있어서 알기 전까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다시 물어봤죠. 제가 50만 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보신 그대로 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50만 원을 준다고요? 네, 당연히 사례금으로 드려야죠. 직접 보신 거 맞죠? 본 게 맞긴 한데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50만 원을 살해하겠다고 하니까 잠시 고민하던 아주머니는 결국 제 말에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쪽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본 거 그대로 말해주면 되겠어요? 그럼요. 사실 그대로 말씀만 해주시면 저도 꼭 살해할게요. 그게 사실은 이 앞집 드나드는 남자가 계속 바뀌길래 좀 지켜봤더니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바로 엊그제만 해도 어떤 남자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나오더라니까. 남자가 나왔다고요? 여긴 제 아내가 혼자 살고 있었을 텐데요. 정말이에요. 내가 하도 이상해서 몇 달 지켜보니까 드나든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인가 남매인가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어제 그쪽이 나한테 이 집 사는 여자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난 그 전에 왔던 남자들이랑 너무 다정해서 그 중에 남편이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아주머니는 직접 본 걸 얘기해주면서 목청을 높이면서 말해주셨죠. 그 말을 전부 들으니까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장기 출장을 가긴 했지만 매일같이 전화도 하고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집 아주머니의 증언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처럼 들렸죠. 너무 놀라서 뻥찐 저를 보고 아주머니는 손을 내밀며 말하셨어요. 나도 큰 용기 내서 말했는데 우선 사례금부터 줘요. 드려야죠. 그런데 혹시 아주머니 필요하면 저 증인 좀 서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그쪽도 사정 딱해졌는데 증인할게요. 50만 원도 받았는데 제가 본 거 그대로 다 말할게요. 저는 아주머니께 사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면서 증인까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사에 급하게 연차를 내고 저는 흥신소를 알아봤죠. 도저히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흥신소를 찾아갔는데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직접 의뢰하면서도 저는 제발 아니기를 바랬죠. 하지만 의뢰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흥신소 직원에게 건네받은 증거 사진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사진 속에는 아내가 2명의 남자와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제가 한국을 떠나 있는 사이 이 남자들이 집을 드나들었다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잠시도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집에 있던 아내는 뻔뻔한 얼굴로 허겁지겁 뛰어온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왜 이렇게 뛰어와? 아, 나 보고 싶어서 뛰어왔구나? 그래, 내가 네 그 뻔뻔한 면상이 궁금해서 뛰어왔다. 면상?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렇게 화가 난 건데? 나 없는 동안 집구석에서 있던 일이니까 네가 더 잘 알겠지.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너 진짜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다 알고 왔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해. 무슨 소리야? 나 정말 당신이 왜 이러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정말 뻔뻔한 얼굴로 아내는 끝까지 발뺌하기 바빴어요.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니까 증거를 들이밀어야 말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을 바닥에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그 멍청한 머리로 어떻게 바람 펴올 생각을 했냐? 어? 내가 한국 오기 전까지도 딴 놈 끼고 이 집에 왔었다면서. 둘 중 어떤 놈이야? 어디 면상이나 한번 보자. 너 데이트하면서 실실 쪼개는 거 아주 잘 나왔으니까 한번 똑바로 봐. 제가 화를 내면서 사진을 집어던지니까 아내는 그제야 들켰다 싶었던 겁니다. 바닥에 던져진 사진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거 다 오해야.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 남자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괜히 당신 걱정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얘 여자친구도 같이 집에 왔었어.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진짜 너는 나를 바보 등신으로 알아? 정말이라니까 내 말 좀 믿어줘. 네가 감히 내 집에 상간남을 끌고 와?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난 널 끝까지 믿으려고 했어. 근데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해? 나 정말 외로워서 그랬어. 6개월 동안 텅텅 빈 집에 혼자 있으려니까 힘들고 무서웠다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한번 드러나 보자.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길래 외롭다고 끌고 온 거냐? 그게 내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야. 야, 이제 숫자도 못 세. 다른 한 명은 또 어디서 만난 건데? 멍청한 머리 굴리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니까?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났어. 뭐? 자전거 동호회? 너 또 동호회를 하고 있었어? 나 혼자 한국에서 정말 외로웠어. 나도 여잔데 외로울 수 있잖아. 아내는 오열하면서 무릎까지 꿇고 손을 싹싹 빌면서 애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외로웠다니까 진짜 기가 막혔죠. 게다가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난 곳이 봉사 모임이었는데 어떻게 또 모임을 나갈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미쳐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아내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고작 핑계가 외롭다는 거야? 세상에 사람들이 다 너처럼 살았으면 이 세상에 같이 사는 부부가 없었을 거다. 네가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찔러보는 동안 타국에서 일하는 내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 힘들까봐 내가 혼자 참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매일 내가 힘들다고 징징거렸으면 당신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나 이제 모임 같은 거 다 끊을게. 나 진짜 안 만날 자신 있어. 당신
내 옆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나 진짜 남자 안 만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나 믿어줘. 제발 이렇게 빌게. 이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분명 결혼 전에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됐고. 더 이상은 진짜 할 말이 없다. 내가 결혼 전에 너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벌써 까먹었어? 나 출장 많이 다닌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지. 그랬더니 그때 나한테 젊을 때 많이 벌어두면 나중에 편하겠다고 네 입으로 직접 떠들었잖아. 나는 정말 우리 미래만 보고 살았는데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빌고 있잖아. 아니,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진짜 이제라도 네 실체 알려줘서 고맙다. 진짜. 내가 너 같은 여자랑 혼인신고 안 하고 살길 잘했다. 야, 어차피 너 이 집에 들고 온 거 없었잖아.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끝까지 나가라고 소리치는 제 말에도 꿈쩍도 안 하고 울면서 빌기만 했어요. 진짜 철거머리처럼 매달린 아내를 현관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충 눈에 보이는 짐도 같이 던져버렸죠. 신혼 초에 회사 일 때문에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다가 8개월째 못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때 혼인신고 못한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식도 올리고 같이 한 집에 살면서 부부로 공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였죠.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생활비 지출 내역 등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저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아내에게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매일 저만 보면 이서방하던 장모와 장인이 다음날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하려고 문을 여는데 그 틈에 장모가 저를 밀고 집 안까지 들어오더니 이렇게 소리쳤죠. 자네, 감히 내 딸을 집에서 내쫓아? 미쳤어? 저 아주 멀쩡해요. 제가 왜 미칩니까? 저 뻔뻔한 것 좀 봐. 원래 부부가 살다 한쪽이 바람나면 다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자네가 출장을 가질 말았어야지. 애가 얼마나 외롭고 심심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 걔는 법 없이도 사는 애였어. 애초에 우리 딸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자네 책임도 있다니까? 무슨 책임이요? 저는 새빨간 거짓말에 노란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행패 그만 부리시고 당장 가세요. 뭐야? 나 이렇게 못 끝내. 나 여기 누워서 자네가 용서한다고 할 때까지 있을 거야. 정 싫으면 그냥 돈 내놔. 돈 주면 곱게 쪽낼게. 뭐 이런 뻔뻔한 가족이 다 있을까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부모가 이혼하려면 돈을 내놓으라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장인까지 합세해서 이런 말까지 했었죠. 우리도 이 결혼에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대체 무슨 투자요? 딸 시집 보낼 때 몸만 떨렁 보내셨잖아요. 밥통 하나도 해준 적 없으면서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 결혼시키느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 줄 알아? 그건 당신 딸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아니면 저처럼 소송을 걸어서 법적으로 딸이랑 단판을 짓던지 하세요. 나는 지금 당신들 경찰에 신고해서 다 끌고 가라고 할 거니까 나머지 얘긴 집에서 가족끼리 하시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장모가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더니 장모라는 인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빨리 합의금 안 내놔? 우리 정신적으로 피해받은 거 내놔. 돈 2천만 원에 합의 봐준다고 할 때 내놓으라고. 당장. 우리 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지금 너 때문에 정신과 약 먹게 생겼어.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뭘 했다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하나
어이가 없었죠. 이대로 두면 더한 짓도 할 사람들 같아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갔는데도 두 사람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경찰 양반, 우리가 이 사람한테 2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아야 한다니까요. 저기요, 내가 당신들 딸한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무슨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까? 억지 좀 작작 부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놓는 두 사람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죠. 그리고 잠시 뒤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저는 제가 폭행당한 사실을 전부 말했어요. 저 여기 아줌마한테 머리채 잡혔고요. 이 아저씨는 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아주 죽을 뻔했다니까요. 제가 한탄을 하면서 진술하니까 두 인간은 입만 살았다고 또 떠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절대 합의 안 해준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고 경찰서를 나왔죠. 그리고 며칠 뒤 적반하장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꼬리를 바짝 내린 장모란 인간이 저한테 전화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서방, 우리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합의 보고 좋게 끝내면 안 될까? 우리 굿바이 하자, 어? 어따 대고 이서방 타령입니까? 미쳤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쪽 같은 인간들이랑 굿바이를 해요? 지금 굿바이가 가당키나 해요? 저는 죽어도 합의할 생각 없으니까 벌금이나 실컷 내세요. 그래도 콩밥은 피하시겠네요. 그런데 그때 전화기를 장인이 뺏었는지 한심한 장인이 저한테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술을 마셔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네. 내가 마누라한테도 잡혀 사는데 어떻게 자네를 때려? 아주 둘이 쇼를 하시네요. 연락 다 차단할 거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단칼에 끊어버리고 바로 차단을 해버렸죠. 개소리도 작작해야지 둘이 동시에 하니까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 후 처가 식구들은 나란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특히 전 아내는 회사에 남자 둘이랑 바람 폈다는 소문이 퍼져 자기 발로 회사까지 나오게 됐죠. 그런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뻔뻔한 세 식구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더군요. 그리고 장인 장모였던 사람들이 딸을 앞세우더니 제 앞에서 딸 머리를 툭툭 치면서 말했죠. 우리가 잘못했네. 딸년 잘못 키워서 자네 마음 아프게 한 거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고 그냥 우리 딸 좀 데리고 살면 안 될까? 미쳤어요? 왜 잘못 키운 딸을 저한테 떠넘겨요? 됐으니까 싹 다 좀 비켜요. 내가 진짜 구슬 한 판 하던지 해야지. 아주 철거머리들이 들러붙었네. 저는 세 사람을 피해서 가던 길 가려는데 전 아내가 저를 붙들고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쯤 하고 우리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나 군소리 없이 내조만 할게. 나 이제 회사도 그만뒀으니까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집에서 청소 빨래만 할게. 제발. 이미 버스 떠났어. 그리고 정신 차렸다고 고해성사 하고 싶은 거면 니네 엄마한테 가서 해. 너 잘못 키운 것 같다고 하시잖아. 가서 정신 차렸다고 엄마한테 말해라. 나는 그 상간남들한테까지 싹 다 상간남 소송 걸기 바쁘니까 방해하지 말고 꺼져. 끝까지 매달리면서 애원하던 전 아내를 저는 가짜업체 떨쳐버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나 오빠 죽을 때까지 기다릴게. 오늘부터 일편단심으로 정말 오빠만 기다릴 거야. 어떤 오빠 찾는 건데? 네가 찾는 오빠 나 아니니까 알아서 그 오빠 찾아가라. 진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처가 식구들 떼어놓느라 애 좀 먹었죠. 그래서 저는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갈라서게 됐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증인을 제대로 서줘서 완벽한 저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두 놈도 끝까지 추적해서 소송을 걸어 지금은 받을 거 다 받고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예요. 결국 전 아내는 직장도 잃은 채 다시 처가 식구들이 살던 집에서 다 같이 살게 됐죠. 그 집에서 네 식구가 어찌나 싸우는지 옆집에서 민원까지 넣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없을수록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매일 저렇게 치고받고 싸워서 어떻게 사나 모르겠네요. 우연히 듣게 된 전 처가 근황은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만큼 민망했죠. 그 후 제가 마지막으로 장인을 마주치게 됐는데 어디서 보게 된 줄 아십니까? 치킨 배달을 시켰더니 전 장인이 배달을 온 겁니다. 밥맛이 뚝 떨어져서 받지도 않으려다가 그냥 받았네요. 진짜 끝까지 원수가 따로 없었죠. 또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살던 집도 아예 처분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긴 악연의 끈에서 해방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사연 다 듣고 나니까 저 총각 정말 혼자 살아야겠다 싶으시죠? 이제는 저도 결혼에 대해 일절 생각이 없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들 보면 부럽긴 한데 각자 팔자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카 예뻐해주면서 지금처럼 살기로 했죠. 회사 다니면서 취미생활하는 지금도 나쁘지 않아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제가 만족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남은 인생에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만 쌓아가길 바랄 뿐이죠.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과 예쁜 추억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